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BIS, 국제결제은행이죠.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에서도 말을 바꿨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살펴보시죠. 먼저 제가 어떻게 보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부터 말을 보지 말고 그들의 행동에만 집중하자. 데이터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비트코인을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정도 들고 있는 지갑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고래들이 되겠죠. 이 친구들이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67.7%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비트코인 몇십만 개를 들고 있어도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의 지갑에 몇십만 개를 이렇게 넣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이렇게 쪼개놓는 경향이 있어요. 어찌됐건 지금 10개 이상, 10,000개 이하의 보유 지갑들은 비트코인의 주요 이해 관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주요 이해 관계자랍니다. 4월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간 동안에도 변동성이 확대라고 했지만 솔직히 그냥 조정하고 폭락했고 그냥 횡보만 했죠. 이때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샀으며 3월 22일 이후 현재까지 대략 비트코인을 53만 6천 개 이상을 추매했다. 비트코인 고래는 이런 친구들이겠죠. 기관 투자자, 큰 손들, 억만장자, 월가의 이제 자산 에셋 매니저들이겠죠. 지금 최근에 한 달, 최악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바닥 부근에서 비트코인을 무려 53만 6천 개를 샀다. 한화로 그냥 현재로 치면 대략 65조 원을 쓸어 담았다라는 이것은 이제 데이터기 때문에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들이 더 많이 사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중 간의 관세 합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SEC에서 숙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죠. XRP가 상품이야, 증권이야, 화폐야, 뭐야? 이게 이제 규제 명확성이거든요. 이 숙제를 마치고 땡땡땡 기준, 법 이제는 100% 확실한 이거 규제만 딱 그 법 조항만 보고 있으면 모든 게 그냥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게 규제 명확성입니다. 이게 이제 법으로도 이제 그 법제화돼서 통과가 될 거거든요.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이 저는 들어올 것으로 실은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 얘기고요. 우리 같은 일반인 기준 최소 비트코인 한 개는 어떻게든 모으고 갑시다 라는 얘기도 함께 한번 드려봅니다. BIS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2018년 2월달 BIS의 총재가 있겠죠. 비트코인은 뭐다? 거품과 다단계 사기, 환경 재앙의 콤비네이션이다. 최악 중에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상화폐가 금융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총재입니다. 당시의 총재죠. 당국이 중앙은행에서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가상화폐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상호 연결돼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것이다. 각국의 중앙은행들 잘 들으세요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엄중하게 단속해야 하고 이때가 2017년 ICO 광풍이 있었잖아요. 거기로부터 몇 달 안 지나서 2018년 2월입니다. 엄중하게 단속하고 얘네들 금융기관에 얼씬도 못하게 중단시켜라. 여기서 핵심은요. 기존 금융 시스템과 상호 연결이 되면 안 된다가 핵심입니다. 제가 이걸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코인이 사용되는 것은 불법적인 거래뿐이다. 중앙은행은 코인이 금융 시스템과 같은 제도적 인프라에 의존하고 제도의 신뢰성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라. 이 절대 받지도 말아라. 너희들 은행들, 이 친구들 지금으로 치면 가상계좌 꿈도 꾸지 마.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만 해도 비트코인을 이걸 자꾸 결제 쪽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화폐다. 이제 화이트페이퍼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일본에서 일본은행에서 화폐 정책을 펴는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뭐 음식점, 카페 결제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또 채굴 하려면 싱가포르에서 하루 사용하는 양과 맞먹는 뭐가 필요하다? 전기를 그렇게 잡아먹는다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환경 재앙이다. 그리고 뭐 익숙하죠? 투기적인 요소와 더 관련이 있다. 이제 사기다, 다단계다. 여기에 환경 재난이다. 투기는 뭡니까? 이 도박이죠. 이것까지 계속 추가가 됐었죠.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거의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실은 해왔어요. 드라기 총재, 이때 당시 비트코인은 규제되지 않은 공간에 있으며 아주 위험한 자산으로 간주해야 된다. 상당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완전히 투기적이다. 뭐 비슷한 얘기죠. 21년 12월 말로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폰지보다 더 나쁜 오래가는 사기다. 여기에서도 BIS 출신의 옥스퍼드 명문대 교수님이 폰지보다 더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폰지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이 거품이라는 게요. 실은 오래 가지 않고 이제 꺼져야 거품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번 쑥 부풀어 올랐다가 시원하게 빠지는 게 실은 거품이고 사기입니다. 201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바다 이야기라고 전국을 강타했던 이제 그 도박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국에서 이제 경찰 규제 당국에서 감시 뜨면요 싹 사라져요. 원래 그게 사기, 도박, 버블의 특징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웬걸? 어쭈 이거 봐라. 생각보다 오래가네 라는 겁니다. 네 가지의 폰지 사기의 특성을 비트코인 다 갖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익을 기대하고 사고요. 두 번째, 이익의 기대는 팔고 나갈 때까지 지속되고요. 세 번째, 이익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나온다? 새로운 신입생이 와줘야 내가 털고 떠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 중간 관리자가 결국은 돈을 들고 튈 것이다. 이게 폰지 사기거든요. 비트코인이 사기다, 다단계다. 정말 뭐 저는 10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과거 얘기를 하냐. 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의 기사입니다. BIS, 똑같은 BIS예요. 암호화폐 시장이 부자들이 가난한 투자자의 자금을 흡수하는 구조다. 지금 제가 이것을 총 4가지로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 시장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거 true입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뭐 비트코인 경제적 자유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원해서 실은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알고 보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말인데 BIS 너희들이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또 비트코인의 경우 후발 투자자들의 투입한 유동성이 부유한 초기 투자자들의 출구 역할을 한다. 잔인한 얘기죠, 실은. 소액 개인들이 들어와서 인내심 없는 돈이 코인을 통해서 지금 누구한테 간다고요? 이 돈이 거액, 큰 돈,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 원래부터 부자였던 사람에게 돈이 넘어간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뭐 일본과 비슷합니다. 3번, 코인과 디파이는 임계 질량, 임계점, 그러니까 끓는 점, 뭐 이제 저 영어로 하면 티핑 포인트, 거기 도달은 했어. 어느 정도 지금 딱 달성은 됐는데 여전히 전통 금융과의 연결성은 미미하더라. 이 뉘앙스가 뭐냐면요. 전통 금융이랑 연결이 지금 안 됐어. 지금 뭐 이 정도면 꽤 그래도 많이 커졌는데 트레드파이, 전통 금융, 은행이다, 자산운용사, 증권사랑 좀 연결이 부족한 것 같아. 조금 더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 ETF 출시, 스테이블 코인, RWA, 자산 토큰화 시장이 확대로 인해서 코인 시장의 영향력은 어떻게 됐다?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부정적인 어조로 썼다라고 보시면 제가 볼 땐 조금 이제 디파이랑 사실 자산 토큰 RWA는요. 그냥 같다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 토큰을 하는데 무조건 쓰는 그 이제 기술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그 망이 디파이고요. 디파이 없는 자산 토큰화가 없고 자산 토큰화 없는 디파이가 없어요. 서로를 굉장히 보완하는 그런 겁니다. 더 쉽게 은행망을 안 쓰고 퍼블릭 블록체인들 레이어 1, 레이어 2 써서 활용하는 모든 금융 거래가 디파이예요. 근데 이 디파이를 통해서 자산 토큰화를 촉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지금 과거에 그렇게 비트코인 뭐 다단계다, 사기다, 뭐 환경 재난이다, 도박이다 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이제는 ETF도 나왔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여기 자산 토큰화도 있다며. 얘네들이 시장 커졌던데 코인 시장의 영향력을 점점 커져가고 있던데 이게 과거의 BIS가 지금 우리 BIS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블랙락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해서 지금 뭐 전 세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데가 블랙락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블랙락이 서클 통해서 USDC 전 세계에 지금 계속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RWA요. 모든 것은 토큰화 될 것이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블랙락의 레리 핑크 형님이 얘기를 하셨죠. 블랙락이 얘기하면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BIS랑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BIS, IMF, 블랙락, 세계경제포럼이 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네요. 이걸 제가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디파이가 임계점에 도달했지만 아직 전통금융과의 연결이 부족하다. 자산 토큰화는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을 무조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그 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이고 나중에 CBDC도 물론 추가됩니다. 디파이, 퍼블릭 블록체인, 뭐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뭐 국채, 주식, NFT 나중에 이것저것 부동산도 다 토큰화해서 타고 팔겠죠. 코인 투자 방송입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코인 투자에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싸게 많이 사서 비싸게 많이 파시면 됩니다. 이것은 워런 버핏도 이 원칙에 위배되면 돈 못 법니다. 그러니까 싸게 산다는 건 그럼 뭘까요? 확실한 미래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제 그게 뭐 최근엔 관세 전쟁인지 팬데믹이 오든지 911 무슨 테러가 났든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미래인데 저평가, 극도의 저평가, 가로 열고 닫고 가장 증오를 받고 있을 때 이럴 때 사면 싸게 사는 거죠. 세력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늘 답안지를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답안지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알려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니들은 안 되니까. 이게 제가 세력의 그냥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니들 어차피 싸게 이렇게 밑에서 그냥 그 밑장 쑥 빼면 다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XRP 좋다고 막 뛰었다가 소송 걸고 4년간 가격을 그냥 짓밟아 놓으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얼마나 실은 교만합니까? 이걸 알고 투자를 그래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다. 비트코인 ETF, 스테이블 코인, 자산 토큰화가 확대된다. 이거는 기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이거 그냥 바퀴벌레처럼 나오는 족족 밟아 죽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 지금 존재를 다 인정하고 전통 금융이랑 좀 미미하던데 조금 더 힘 좀 써보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요. 초우량 자산이자 담보죠. IMF 통화 바스켓 안에 이거 들어갑니다. 통화 바스켓 이제 유로, 달러 이런 거 넣어놓고 이제 급전 필요한 국가 이거 빌려주는 이제 그들이 쓰는 그 통화 돈 바구니가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알트코인은 그건 뭐냐? 자산 토큰화, 결제, 인공지능, 어딘 게임, 나중에 AI, 아니면 6G, 우주도 이거, 그러니까 모든 그 기술적인 부분을 알트코인으로 이걸 다 구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들이 선택을 했냐 안 했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대량 채택이라고 하는 건데 선택받은 코인은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초기 아마존, 초기 애플, 초기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는 것과 저는 뭐 거의 똑같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말 뒤집었어요. 그쵸? 지금 크립토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블랙락, 레리핑크, 돈 세탁이라고 했어요. BIS,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잘 안 믿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18년 대표적인 박상기의 난을 겪었죠. 거래소 그따위 거 다 폐쇄시켜라. 근데 지금 이제 뭐 대선 나오면 다 뭐 제2의 트럼프를 꿈꿀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과 크립토. 미국이 하면 그냥 전 세계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 말을 뒤집지 않고 있는 일부 사람들, 일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IMF 이전 총재가 지금 유럽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이 사람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 잘 안 해요. 중국 지금 금지하고 있잖아요. 인도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질문 이렇게 해봐야죠.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인사들 있잖아요. 언제 말을 바꾸지? 제 생각입니다. 더 이상 속일 이유가 없어졌을 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CBDC 활발하게 쓰이는 국가가 솔직히 몇 개나 있습니까? 다 개발만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뭐 한두 해 그냥 머리를 맞대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계속 하고 있잖아요. RWA 시가총액, 코인 가격이 지금 RWA요. 자산 토큰화 지금 미 국채만 거의 뭐 정부 고속도로로 치면 1970년대 완공이 됐는데 1978년, 76년 차가 안 다녀요. 차가 안 다니면 지금 그런 시즌이죠. 나중에도 그럴 거예요. 지금부터 5년 전 RWA 시총 수백 배 이상 오를 거라고 봅니다. 코인 가격 지금 말고 예를 들면 비트코인 10억, 20억 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속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엄청난 호재들로 대폭등을 시킬 겁니다. 왜요? 쌀 때 사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쌀 때 손이 갑니까? 손이 안 가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사요. 뭐 돈이 없어서도 못 사고 쌀 때 못 샀던 사람을 어떻게 꼬드기면 다시 들어온지 아십니까? 가격을 폭등시켜버리면 엄청난 돈 다 싸들고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코인만 그런 건 아닙니다. 코인을 극부층 초기 투자자들이 일반인에게 비싸게 넘기고 또 떠날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실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반대죠. 극부층 기관 투자자들이 일반인에게 아주 초우량 코인들, 진짜 핵심 코인들을 대바겐 세일, 헐값에 넘겨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피지기를 해야 백전불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를 위해서 지식을 지금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달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잘 아셔야 된다. 말 대신 행동만 보자. 여기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지난해 1월 10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다음에 ETP인데 그냥 ETF라 생각하십시오. 비트코인을 53만 개를 샀죠. 근데 이 같은 기간에 채굴을 통해서 공급된 비트코인은 대략 25만 개. 산 비트코인이 공급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았네요. 과거에 게리 갠슬러, JP 모건, 과거에 레리 핑크 형님, IMF, BIS, 유럽은행 총재 이런 친구들의 말에 휘둘렸다면 지금은 누구 말에 지금 휘둘리고 계십니까? 트럼프죠. 트럼프의 말이 매주, 매일 달라집니다. 이리저리 휘청휘청.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쉽다는 얘기는 아닌데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럼 뭘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뭘로 통제하냐? 미국 기축통화잖아요. 달러, 미국 기준금리. 전 세계가 연준 의장 입만 쳐다봤잖아요. 지금은 누구 입만 쳐다봅니까? 트럼프 입만 쳐다보잖아요. 좌지우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네요. 근데 그러니까 입을 보지 말고 팩트는 뭡니까? 24년 1월 10일 이거 블랙락이 들어와서 이게 된 겁니다. 그레이스케일
뒷단에 전 블랙락이 있다고 봐요. 어찌됐건 비트코인 매수량이 공급량보다 2배가 더 많았다. 2배 이상 더 많았다.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행동이고 이게 팩트입니다. 홍콩의 디지털 자산 운용사 메탈파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는 정황이라는 이런 얘기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봤더니 USDC를 바이낸스에 입금하고 이더리움 7,000개를 출금을 했다. 그리고 4월 1일에서 4월 18일까지 이더리움을 29,000개를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건요, 샀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주요 거래소에서 코인이 밖으로 빼나간 거는 이건 보통 이제 산 겁니다. 이더리움, 최근에 애증의 코인이죠. 저스틴 선, 대륙의 아들, 황제의 아들 에릭 트럼프 안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메탈파 이런 친구들이 왜 안 팔고 심지어 샀을까요? 블랙락의 임원 로버트 미치닉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예전에 컨퍼런스 나서 뭐라고 했냐? 우리 이더리움 ETF 성공적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대대박이 나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되게 추레하게 보이는 것은 팩트입니다. 근데 이더리움도 이제 1년 전체 ETF 30개 중에 한 3개인가요? 4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더리움 많이 팔렸습니다. 블랙락도 실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거고, 이 컨퍼런스에서 로버트 미친이 뭐라고 했냐? 이제는 스테이킹 허용해야 된다. 이 얘기 이제 대놓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보니까 별로 숨기질 않아요. 물론 팔고 있는 사람들, 기관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금난, 경영난, 돈 빌렸는데 이자, 인건비 그거 내려면 사실 비트코인도 그래서 파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결국 코인을 전격 허용할 것이라고 저는 여전히 확신을 합니다. 중국의 만만디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건 뭐냐? 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미국보다 지금 지난 한 5년간 중국, 러시아, 인도, 다른 터키, 주로 이제 미국과 친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금을 엄청나게 사놨어요. 엄청나게 샀습니다. 지금 미국은 금이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량을 잘 공개를 안 해요. 수량이 지금 불확실해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근데 미국은 이 친구들이 어쨌든 세계 G1이었으니까 게임에 본인에게 불리하다 싶으면요, 게임의 룰을 바꿔버려요. 그게 이제 금에다가 이제 금본위제를 했다가 금이랑 다시 달러를 떼버렸다가 이걸 자기 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게임 룰 체인지의 명수. 이 게임 룰 체인지가 뭐라고요? 실제 금보다 비트로 그래서 갈아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미국이 룰을 체인지하면 다른 국가들이 처음에는 눈치 볼 수 있겠죠. 쭈뼛쭈뼛 할 수 있겠죠. 근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소위 말해서 좀 깨어있는 강국들은 쭈뼛쭈뼛 안 됩니다. 이미 다 수년 전부터 CBDC만 한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이다. 이제 자기들만의 브릭스 코인이다. 브릭스 코인 망이다. 다 지금 개발을 어느 정도 제가 볼 땐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도 갔어요. 근데 이제 또 실제 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결국에는 포모가 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룰을 딱 바꿔버리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우리는 한번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안 그러면 소위 이제 완전 배제되고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에 만만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무시 못할 저는 전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오래된 기사인데요. 만만디의 뜻이 뭐냐? 이게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좀 크게 했던 분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만만디는 원래는 게으르다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저자는 이게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느긋한 게 아니다. 겉으로는 이렇다 할 행동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검토할 것을 아주 철저하게 다 검토를 하면서 자기에게 상황이 유리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는 게
진짜 만만디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관세 전쟁도 그렇고요. 예전에 홍콩을 통해서 코인 ETF, 지금 비트 이더 다 ETF 승인됐거든요.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홍콩에서 코인 ETF를 허용했는데 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왜 안 올라? 그리고 별거 없네. 중국이랑 이게 연결되는 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은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쇼맨십에 굉장히 그러니까 화끈한 거죠. 말도 거칠고요. 거의 뭐 이제 중국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뒤에서 지금 그 자존심 높은 지금 여기 시진핑 형님이 동남아시아 지금 순방 다 갔다 왔잖아요. 유럽과 또 7월에 또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인도랑도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이전 대비해서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왜? 미국이랑 이제 상대하려면 본인의 지금 이 전략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금 구사하는 거예요. 뭐 휘토류를 가지고 미국 기업에 지금 그 규제를 가하겠다. 본인이 들고 있는 강력한 카드들 지금 다 꺼내놓고 말만 안 했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력한 상대라는 얘기고요. 85년 플라자 호텔에서 봤던 일본보다는 여러모로 훨씬 부담스러운 상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보유자 손실이 조정폭보다 더 크다. 이거는 단기 보유자의 손실폭이 상당하고 그러니까 단타족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장기 보유자, 한 150일 이상 장기 보유자는 대체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있다. 단기 보유자 뭐 이제 단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단타족들은 사실 코스톨라니 책을 보시면 이게 좀 적나라하게 나요. 무슨 얘기냐면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맨날 사팔사팔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하는데 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래소에 수수료 수익을 담당합니다. 이게 코스톨라니 표현을 빌리면 이 단타족들 때문에 이 업계가 쉽게 말해서 먹고 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단타족들은 아까 제가 큰 형님들, 기관들, 원래부터 부자 형님들이 출구 전략을 구사할 때 1등 공신이 됩니다. 왜요? 그 형님들이 물량 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받아줘야 이걸 넘기는 거거든요. 다 이제 넘겨버리고 유유하게 떠나니까. 그래서 제가 단타를 웬만하면 진짜 최상위 1% 트레이더가 아니다. 내 승률이 80% 이하다. 웬만하면 단타 no. B2 급한 돈.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걸 하실 바에는 초우량 코인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사시고 업비트 앱을 삭제하는 게 차라리 저는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셔야겠죠. 벤자민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죠.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 20만 달러 도달도 가능해. 잘하면 3억 갈 거야. 근데 7.2만 달러는 지켜줘야 돼. 요약하면요. 비트코인이 1억 밑으로 안 떨어지면 3억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72,000달러 구간은 제대로 리테스트 되지도 않았다. 뭐 저번에 좀 떨어졌어도 이렇게 72,000까지는 안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조정이 발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구간을 지키려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사실 벤자민 코엔이 그 냉정하기로 좀 유명해요. 근데 이거 깨지기는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 라인 대략 72,000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1억 조금 넘거든요. 실제로 핵을 쏘지 않는 이상 이거 제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1억 원이 전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핵을 쏜다고 하면요. 핵전쟁이 시작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이 핵 쏘면 끝나는 거죠 뭐. 그리고 2014년 제가 뭐 처음 왔을 때나 2017년 그때 일반인들이 막 광풍이 불었을 때나 2021년 이때는 다 기억하시죠? 이거 대비해서 지금은요. 숙제를 완료해 놓으신 기관
또 뭐 어떤 그 억만장자 뭐 어디 뭐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숙제를 완료했다는 얘기는 뭐냐? 비트가 10억 넘어가는 건 참습니다. 근데 1억 밑으로 넘어가는 건 절대 못 참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뭐를 팔아도 팔 거예요. 그 정도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있을 것이다. 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건 못 참죠. 뭐 지금은 잘 참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지루한 장이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식이 조금 더 증가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터에 가시거나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원화를 벌고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다. 비트와 이더를 걱정하느니 걱정하고 있는 나를 걱정하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